국내 대기업 상장사들의 잇따른 물적 분할 발표에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수원 광교까지 운행 중인 신분당선을 수원 호매실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오세훈표 재개발 또는 신통기획 재개발로 불리는 서울 지역 민간 재개발 대상지 21곳이 결정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전후 2달 평균가로 세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국내 대기업 상장사들의 잇따른 물적 분할 발표에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결정한 기업의 물적 분할이 소액주주들에겐 주가 하락이란 날벼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배유한 기자입니다. 국내 대기업 상장사들의 잇따른 물적 분할 행보에 주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물적 분할은 사업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상장을 통해 대규모 자금 유치가 가능하지만 소액 주주의 경우 핵심 사업 부재와 분할 신설 법인의 상장 가능성 등으로 발표 후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물적 분할 사례에는 배터리 사업 부문을 분사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꼽히고 있습니다. LG화학은 내년 1월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을 앞두고 52주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연초 105만 원까지 올랐던 LG화학의 주가는 지난 27일 61만 6천 원으로 고점 대비 40% 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난 10월 배터리 사업을 SK온으로 분할한다고 발표한 SK이노베이션은 한 달 만에 주가가 20% 넘게 빠지면서 기존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달 콘텐츠 부분의 물적 분할을 발표했던 CJ ENM은 발표일 이후 주가가 한 달 사이 20%가량 떨어졌고 지난 24일 NHN은 클라우드 사업 부문을 분할하고 NHN 클라우드를 신설한다고 밝히자 다음날 주가가 10%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은 상장사들의 물적 분할로 주주들의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기업들의 물적 분할 사례는 크게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이뤄진 기업 분할 50개사 중 물적 분할은 47개사에 달했습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물적 분할에 대해 모회사와 자회사 동시 상장으로 더블 카운팅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진한 사업부만 떠안는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물적 분할 목적으로 사업 부문별 책임 경영,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소액 주주들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고 주주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과 한국주식투자연합회, 종목 게시판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물적 분할 반대 의사와 법적 금지 조치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서울경제TV 배유한입니다. 신분당선 광교 중앙역에서 수원 호매실을 잇는 사업이 2024년 첫 쌈을 뜰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연장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을 확정 고시한다 밝혔습니다. 이번 연장 사업을 통해 서울 강남에서 수원 광교까지 운행 중인 신분당선은 수원 호매실까지 10.1km 구간이 신설됩니다. 노선 연장의 시작점은 기존 광교 중앙역이고 종점이 되는 호매실까지 총 4개 정거장이 신설됩니다. 정거장 신설 총 사업비는 9,657억 원으로 이 노선이 개통되면 수원 호매실에서 서울 강남까지 열차로 40분가량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민간주도 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업의 후보지 21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는 용산 청파 2구역, 마포 공덕동 A, 송파 마천 5구역 등이 포함됐습니다.
종로구 창신동 23, 숭인동 5, 6 일대, 구로구 가리봉 2구역, 동작구 상독 14구역, 관악신림 7구역 등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 때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도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난 6월 발표한 도시재생 재구조화의 첫 적용 사례라며 보존 위주였던 서울 도시재생지역의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제4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밝혔습니다. 모집 물량 청년형 약 1,100가구, 신혼부부형 약 1,200가구 등 총 2,318가구입니다.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과 자산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입주합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19세부터 39세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 대상이고 시세의 40에서 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이 대상인데요.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에서 40% 수준으로 공급하고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자산의 세금 평가액 산정 방법이 변경됩니다. 국세청은 오늘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할 때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로 두나와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한 달 동안 해당 사업자가 공시한 하루 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설명했습니다. 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타 거래소에서 공시한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 시간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과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 안정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고려해 비축 확대나 수입 다변화, 또 국내 생산 기반 조성 등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장민선 기자입니다. 정부가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 나섭니다. 우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간 감시 체계를 만들고 비축을 늘리거나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국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은 생산 기반을 조성해 안정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산업계에는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 핵심 소재인 히토류 리스크까지 부각되고 있는 상황. 업계에선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걸 반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 산업 공급망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 안보도 국방 문제라고 보고 있는 만큼 우리도 비전과 방향을 세우고 다른 나라와 소통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탄소 중립과 공급망 강화를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내년엔 탄소 중립 전환을 본격화하고 글로벌 제조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통한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고 그다음에 석탄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결국 에너지 믹스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에너지 요금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 이외에도 정부는 글로벌 제조 강국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조선, 철강, 화학, 기계 등 주력 산업의 친환경,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해 내실 있는 성장을 추구하는 한편 미래자동차, 배터리 산업 등 신산업 수요 창출과 성장 촉진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새해부터는 차량용 요소수를 주유소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수량에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38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대응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요소수 공급이 차질을 빚자 지난달 11일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요소와 요소수 생산 판매, 또 재고량 등에 대한 신고 의무, 모니터링 등과 함께 화물, 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는 요소수 구매량을 한 대당 30리터, 승용차의 경우 한 대당 10리터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요소수 수급 안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주유소 외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구매량에 제한 없이 요소수를 살 수 있도록 구매량 제한을 오는 31일부로 종료키로 했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만나면 올해 이제 다 갔다 이런 표현들 하실 겁니다. 며칠 안 남았다는 얘기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역시 부동산 이야기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부 서청석 기자와 함께 내년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가 되면은 뭐 제도들이 새롭게 추진이 되기 마련이잖아요. 부동산 분야에서는 어떤 것들이 새해에 좀 달라집니까? 네, 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2022년에는 차주 단위 DSR 2, 3단계가 본격 시행되고 대출 분할 상환 유도 등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신규 및 갱신 계약 임차인의 지원 강화 방안이나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들도 마련되어 있고 그 밖에도 다양한 분야의 제도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눈에 띄는 건 사실 정부의 대출 조이기를 통한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방안들이잖아요. 내년에 대출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변화가 됩니까? 네, DSR 규제 방안을 월별로 구분해 본다면 당장 이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2단계가 시행됩니다.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한 차주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됩니다. 6월까지는 총 대출액 기준에 규제 지역 내 6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및 1억 원을 넘어서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제2금융권의 지역 평균 DSR 비중은 종전 60%에서 50%로 낮아져 대출 여력이 더 줄어들게 되는데요. 특히 DSR 산정에 카드론도 포함되게 됩니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만 초과해도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시행됩니다. 은행은 40%, 제2금융권은 평균 50%로 적용됩니다. DSR 계산 시 적용하는 대출 만기도 앞으로는 평균 만기가 적용되는데요. DSR을 계산할 때 대출 만기가 단축되면 동일한 대출 환경에서도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정부의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들이 지속이 될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대출 규제 부분 받고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요즘에 이제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같은 세제 관련 변경 시점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제 관련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 내년 변경되는 제도 중 세제 관련 변경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1월부터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 12억 원 초과 고가 상가주택 처분된 주택 부분만 기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도 확대되는데요. 기존에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에게 한도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직계 비속에 산정됐는데 내년부터는 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쉽게 말해 종전에는 상속인의 범위가 자식이나 손자까지였다면 내년부터는 자식이나 손자의 배우자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 밖에 상속세 연부 연납 기간이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됩니다. 예, 그리고 뭐 세법들까지 지금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사실 내년에도 주택시장이 오를까 아니면 최근 같은 분위기를 이어갈까 이런 부분이잖아요. 주택시장 전망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동향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습니다. 서진현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대선이 끝난 하반기에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상승률은 2에서 3% 정도로 예측했는데요. 서진영 회장은 대출 규제나 국내 금리 인상, 미국 테이퍼링 등의 영향으로 우상향의 기울기가 낮아질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일부 조정이 이뤄지겠으나 하반기에는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보합세를 전망했습니다. 함영진 랩장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의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량도 줄고 있다며 내년에는 전국의 가격 상승 둔화와 거래량 감소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급락보다는 숨고르기 장세나 양극화 장세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는데 평균적으로 둔화세를 보여도 지역별로는 상승세나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아무래도 뭐 내년에는 집값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조심스러워하는 게 느껴지는 게 이게 대선 때문일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있을 초대형 이벤트인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향후 집값의 움직임을 결정할 결순하는 데는 전문가들에게 의견이 없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내년 3월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관련된 개발 방식과 세금 정책의 큰 방향이 결정되고 보유세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이후 제도 확정에 따른 매물 출회 여부가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내년도 부동산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청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지원한 사내외 스타트업들이 내년 초에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22에 참가합니다. 이번에 이 기업들은 혁신상 22개를 수상하며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세미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2에 C랩 사내벤처 과제와 함께 외부 스타트업 등을 선보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엑스포 내 유레카파크에 C랩 전시관을 마련합니다. 이곳에는 임직원 사내벤처 프로그램인 C랩 인사이드의 우수과제 4개가 전시됩니다. 현재 사내에서 육성 중인 40개 과제 중 높은 평가를 받은 곳들로 글로벌 시장 반응을 점검하고 사업성을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C랩 아웃사이드로 육성한 사회 스타트업 9곳도 소개됩니다. C랩 인사이드가 사회로 확대된 것으로 선발된 스타트업은 CES 전시 참가 비용과 설치비 등을 지원받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번 C랩 스타트업들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발표한 CES 2022 혁신상에서 C랩 역사상 가장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반려견의 비문 등록을 통한 신원 확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발한 펫나우는 소프트웨어와 모바일 앱 부분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이외에 디지소닉과 에바, 룰루랩이 2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힐링 오디오 플랫폼을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나 이머시브 오디오를 쉽고 간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400개가 넘는 사내벤처와 스타트업을 키운 삼성전자는 내년까지 500곳 이상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유통가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품의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로 제품을 포장하는 등 친환경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가치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오늘 종이 포장재만 이용한 설 명절 스팸 선물 세트 2종을 내놨습니다. 이번 선물 세트는 제품 고정용 트레이가 종이로 교체됐고 분리배출도 용이하도록 조립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스팸캡을 제거하는 등 환경을 고려한 패키징 개선을 통해 이번 설에만 387톤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저감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선물 세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동원그룹의 계열사들도 친환경 경영에 나섰습니다. 동원 F&B는 조미김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를 없애고 페트병 몸체와 뚜껑의 라벨을 없앤 무라벨 친환경 생수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동원 홈푸드의 더반찬에는 신선식품 포장용 스티로폼 박스를 친환경 종이 박스로 대체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포장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보이지 않는 제품 생산부터 배송까지 유통 전 과정에 친환경 요소를 도입하는 곳도 있습니다. 풀무원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재활용 용기 포장, 화학물질 없는 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지양 등 4대 원칙을 세워 내년까지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친환경 포장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유통업계에 확산하고 있는 친환경 바람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도 바꿀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 지수 펀드를 10조 원 가까이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까지 개인이 사들인 국내 ETF 금액은 총 9조 7,395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금액을 뛰어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개인의 직접 투자가 증가한 것과 더불어 최근 국내 증시가 박스권을 이어가자 ETF로 매수세가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이전과 다르게 순매수 상위권에는 전기차, IT, 2차 전지 등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 대신 성장 테마형 종목이 이름을 올리며 투자 성향도 달라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기후 학자들은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로 인해 매년 더 많은 인명 피해 그리고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에 따르면 최근 50년 동안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온 기상재해는 가뭄이었다고 하죠. 가뭄으로 사망한 사람이 65만 명이고 폭풍우가 약 58만 명, 홍수로 약 6만 명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명 손실에는 가뭄이 피해가 가장 크지만 경제적 피해는 물과 관련된 재앙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과 관련된 재앙의 경제적 피해가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외도의 반기성 센터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인명 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지금 다르게 나타난 거잖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이제 3달 가뭄은 좀 버텨도 네. 사흘 장마는 못 참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 이 가뭄이 들면 당장 힘이 들어도 눈에 보이는 재산이 사라지지는 않죠. 근데 장마 때 호우가 내리면 살림살이라든가 가축 등이 다 떠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생긴 것으로 보는데요. 역사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한 것이 바로 가뭄으로 인한 심각한 기근입니다. 1880년에서 1900년 사이에 3번의 강력한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서 아프리카, 중국, 인도 등에서 발생했던 가뭄으로 인해서 약 7천만 명이 사망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은 사망하더라도 집이나 밭이나 농기구 등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피해가 홍수 피해보다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세계기상기구의 종합분석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 물과 관련된 위험들이 경제적 피해에서 상위권에 올랐는데요. 홍수와 폭풍은 유럽에서 지난 50년 동안 가장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는데 액수로는 무려 3,775억 달러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2002년 독일에서 발생한 홍수로 164억 8천만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피해는 1970년과 2019년 사이 유럽에서 가장 큰 손실을 입은 재난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또 쏙 되는데요. 이번 세계 기상기구 보고서에서 보니까 유럽 지역의 기후 재난에 대해 많이 언급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 보고서에 유럽 동양 편에 이제 따로 나와 있는데 예. 여기 보면 유럽에서는 1970년에서 2019년 동안 총 1672건의 재해로 인해서 15만 9,438명의 사망자 그리고 4,765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나오는데요. 발생한 자연재난에서 홍수와 폭풍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면서 각각 149명과 1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50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자연재난은 폭염이었는데요. 2003년과 2010년에 두 차례 극심한 폭염으로 사망자가 12만 7,946명이 발생을 했죠. 2003년 유럽 대폭염 때 지난 50년간 발생한 사망자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목숨을 잃었다고 하고요. 유럽 인근 지역에서 유럽 폭염으로 인해 총 15개국에서 7,210명이 사망하기도 했던 재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계속되는 비극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날씨로 인한 사망자 수는 조기 경보의 개선 그리고 보다 나은 재난 관리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명 피해는 줄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적 피해는 늘어나고 있는 뭐 이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유엔에 이제 기후 변화 정부 간 협의체가 있거든요. 이게 IPCC인데 여기가 이제 올해 8월에 발표했던 자료를 보면은 태풍을 포함한 폭풍우 피해액이 지난해 전 세계에서 920억 달러로 2000년에서 2019년 평균을 30% 이상 웃돌았고요. 예. 같은 기간 홍수는 510억 달러로 약 50%가 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로 해서 매년 기후 재앙의 경제적 피해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패트리 타일러스 세계 기상기구 사무총장은 기후 변화에 따른 기후 물 관련 위험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집중호우와 중국 중부 지역에서 발생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라고 말했는데요. 강수량 증가는 기온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기온이 상승하면 공기 중에 포함하는 수증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패트리 탈라스 사무총장이 이런 기온 상승이 심각해지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 올해 북미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폭염이었다고 말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기후변화가 폭염 발생 가능성을 최소
150배 이상 높인다는 귀인 분석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증가는 올해 독일과 벨기에 지역에 내린 폭우로 증명이 되었는데요. 지난 7월 14일과 15일 발생했던 대홍수로 독일에서 18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벨기에도 4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실종자 수도 1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홍수로 무너졌던 교량과 철도, 도로 복구비에만 약 2조 7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고요. 독일 보험업계에서는 독일의 일부 주에서만도 홍수 피해 보험 지급액이 최대 6조 6천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 국가홍수 가뭄방지 총지휘부는 7월 28일 올 들어 연 인원 3,481만 명이 홍수 피해를 입었고 14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고 밝히면서 7만 2천 채의 가옥이 무너졌고 직접적인 재산 피해는 약 21조 7,9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슈퍼 태풍이라든가 폭풍 또 예상하기 어려운 집중호우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는 계속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수나 태풍 등 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재난 적응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오늘은 물과 관련된 이 재앙들이 있는데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KBO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